일본 온천 여행 가자던 남편이 한 여인을 버려두고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 결혼식에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신랑 측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미자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신랑 측 어머니가 아니래요. 아들 결혼식장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MC가 신랑 어머니 입장하십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입장하는 사람이 저가 아닌 거예요. 처음 보는 여자가 화려한 한복 차려입고 들어오는데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나는 구석에 앉아 있는데 20년 동안 키운 내 아들이 결혼식에서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소개한 순간이었어요.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전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가게 하나 차렸어요. 남편이랑 같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카였던 준서를 키웠죠. 솔직히 친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준서야, 오늘 시험 어땠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괜찮았어요. 근데 엄마, 다음 달부터 친구들이랑 스터디한다고 기숙사에서 지낼게요. 의심도 안 했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 의대 붙었는데 뭐가 의심스럽겠어요? 그 스터디가 여자친구랑 몰래 만나는 거였다는 걸 그땐 몰랐죠. 시간 지나 준서가 의사가 됐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다음 달에 결혼해요. 지선이라고 같은 병원 간호사예요. 정말? 어머, 지선이는 어떤 아이야? 빨리 만나봐야지. 그게 지선이 부모님이 좀 까다로워서 결혼식 날 바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내가 시골 출신이라 서울 중산층 가정 며느리 부모님 만나기 부담될 거라고. 근데 결혼식 당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구석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왜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지? 그때 MC가 외쳤어요. 이제 신랑 어머니께서 입장하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온 건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화려한 한복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그때 알았어요. 20년간 내가 온 마음 다해 키운 아들이 결혼식에서 날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이 위로 여행 가자고 하더라고요. 일본으로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배신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도쿄 시부야 번화가에서 남편이 화장실 다녀올게 하고 사라졌어요.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일본어 한마디도 모르는 제가 그 북적거리는 거리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간신히 호텔로 돌아갔는데 직원이 저한테 어눌한 한국어로 이러더라고요. 손님, 체크아웃 하셨어요? 짐도 다 가져가셨어요? 제 남편이요? 말도 안 돼요. 제 여권도 방에 있는데 방문 열어보니 정말 텅 비어 있었어요. 여권, 지갑, 짐 다 사라졌어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라는 걸. 로비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한국 분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여권도 돈도 다 가져가서. 목이 메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다행히 그 청년이 태준이라고 일본 유학생이었는데 저를 도와줬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임시 여권 만들고 귀국까지 도와줬죠.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가구도 살림도 다 사라지고 통장 확인하니 잔고가 0원이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조사해보니 남편분이 모든 재산을 인출하셨네요.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님도 함께 관여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남편뿐 아니라 아들까지. 평생 사랑했던 두 남자가 저를 이렇게 배신한 거예요. 근데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태준이 일본에서 우연히 찍은 영상에 제 남편이 혼자 공항으로 향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 태준이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지하철에서 만난 아이였다는 사실 믿어지세요? 지금부터는 잠시 태준이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도쿄 시부야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한국인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 분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번쩍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 인생을 바꾼 그 여자였습니다. 10년 전 고등학생 때였어요. 시험을 망치고 집에 가는 길, 지하철 요금이 100원 부족했죠. 울면서 아무나 붙잡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다들 무시했어요. 그때 한 여자분이 다가왔어요. 소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 괜찮아. 여기 100원. 다음에 어려운 사람 보면 넌 또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날 이후 저는 법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도쿄 유학 중에 그분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것도 남편에게 버림받고 여권과 돈까지 빼앗긴 상황에서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미자 씨는 의아해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는 거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죠. 10년 전 지하철에서 100원을 빌려주신 분 기억나세요?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죠. 그 아이가 내가 그 아이였어? 네, 그때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었고 이 사건을 제 첫 실전 케이스로 삼기로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자 씨를 버린 건 남편뿐만 아니라 그녀가 20년간 키운 아들도 공모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사실은 그 아들이 사실 미자 씨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20년간 키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니요. 태준이 병원 서류를 들고 돌아왔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미자 씨, 준서 씨의 출생 기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준서는 내 조카지만 내가 친자식처럼 키웠어. 태준이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어요. 문제는 준서 씨가 미자 씨 언니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년 동안 내 아들이라 생각한 조카가 사실은 내 언니의 아이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준서는 내 언니의 아들이야. 내가 20년 동안 키웠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이 서류를 보여줬죠. 출생 기록상 준서 씨의 어머니는 박지연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에 제 다리가 풀렸어요. 그 박지연이 결혼식에서 어머니로 소개된 그 여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폭우가 내리던 밤, 남편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을 때. 언니가 잠시 맡아달래. 곧 때리러 올 거래. 그런데 언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태준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자 씨의 남편 영수 씨는 20년 전 박지연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준서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20년간 제 인생을 바친 남편과 아들. 그럼 내가 평생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사랑한 아이는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슬픔보다, 배신감보다 더 강한 분노가요. 태준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에게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근데 더 끔찍한 진실은 왜 그들이 결혼식에서 저를 버리고 일본에서까지 저를 없애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잠깐, 그 목걸이, 영수가 20년 전에 잃어버렸다던 그거잖아. 여러분, 사진 한 장으로 20년간의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태준이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는데 신랑 어머니로 소개된 박지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거 내가 잘 알아요.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하며 선물한 거예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때 영수는 이사하면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목걸이가 박지연의 목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태준이 더 충격적인 증거를 보여줬어요. 준서의 통화 기록에 박지연과의 수백 번 통화가 있어요. 그리고 미자 씨가 일본에 있을 때도 그들은 여러 번 만났대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죠. 태준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왜? 내게서 뭘 더 빼앗으려고. 태준이 제 명의 재산 목록을 보여줬어요. 부동산, 예금, 합치면 10억이 넘었죠. 이거였구나. 여러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 준서 의대 보내고 결혼시키려고 아껴둔 돈, 그 돈을 위해 남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공모했던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추할 수 있나요? 태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린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건 돈만이 아니야. 내 인생의 20년, 내 신뢰, 내 사랑이었어. 원래 저는 얌전하고 참는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렇게 저는 복수를 결심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찾아간 그 여자의 집에서 발견한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을 아직 모르시죠?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했다니. 태준이 영수의 계좌 내역을 보여줬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여러분, 제가 오래 살던 변두리 집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문을 두드리자 그 여자가 나왔어요. 박지연, 결혼식의 가짜 어머니.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죠.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왔어?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과 영수, 그리고 준서가 한 일들. 그녀가 놀라서 말을 못하는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는 내가 전혀 몰랐던 영수의 다른 삶이 있었어요. 가족 사진, 기념품,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반지 케이스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두 개의 결혼 반지. 하나는 제 반지와 똑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 반지는 집에 있는데 영수는 20년간 두 개의 가정을 오가며 이중 생활을 해온 거였어요. 더 끔찍한 건 준서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진짜 엄마가 박지연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임시 보호자였던 거죠. 박지연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다 영수의 계획이었어요. 준서를 당신에게 맡긴 것도, 이번에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다고 당신이 무죄가 되진 않아요. 당신은 내 아이라고 생각했던 준서를 빼앗고 내 인생을 망쳤어. 그때 문이 열리고 영수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미자, 어떻게 여기에 왔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영수, 경찰이 곧 올 거야. 여러분,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는 게 이상하게 통쾌했어요. 20년 동안 속여온 사람의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근데 경찰이 오기 전 영수가 갑자기 꺼낸 권총을 보고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그들은 내 목숨까지 노렸던 거였어요. 여러분, 며느리 지선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경찰이 보여준 증거는 충격적이었죠. 지선의 핸드폰에 장모 제거 계획이란 메모가 있었어요. 일본 여행 날짜, 버릴 장소, 심지어 제가 혼자 남았을 때 취할 행동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고백을 경찰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대요. 준서 어머니, 아니, 제 재산을 노린 거였죠. 준서를 만나고 3개월 후에 이 계획에 가담했대요. 준서가 자신의 진짜 부모에 대해 말해주고 제 재산을 빼앗을 계획이 있다고 했대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준서가 제시한 거에게 돈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간호사 월급으로는 평생 모을 수 없는 금액, 유혹에 넘어간 거죠. 일본에서 저를 버린 것도 계획의 일부였대요. 제가 없는 사이에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제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던 거였어요. 태준이 말했죠.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유기치사로 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형량이 더 무거워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었어요. 내가 그렇게 미운 존재였나요? 죽일 만큼 태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자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일 뿐이에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를요. 여러분, 만약 도쿄에서 태준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살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과거를 회상하게 됐어요.
그날 밤 아기를 안고 온 남편의 눈빛에 뭔가 이상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20년 전 그날 모든 거짓말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이상한 느낌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영수가 갑자기 아기를 안고 집에 들어왔어요. 언니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잠시만 돌봐달라고 했죠. 그리고 말했어요. 아이에 대해 묻지 말라고. 그때 느꼈어야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근데 저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 작은 아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정말로 밤새 열 떨어뜨리려 간호하고 첫걸음마 떼던 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태준이 지하실에서 준서의 앨범을 찾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정성껏 만든 성장 기록들, 생일 파티, 입학식, 상 받던 날 모든 순간을 담았죠. 근데 앨범 뒤쪽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어요. 준서가 10살 때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속에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박지연이었어요. 준서의 진짜 엄마. 그때 깨달았어요. 박지연은 계속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준서도 어느 시점부터 자신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 그럼 준서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저를 가짜 엄마라고 생각했을까요? 태준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미자 씨의 앞으로예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이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되나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가 법정에서 준서를 마주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판사 앞에서 아들이 한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전 이 여자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20년간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아실까요? 드디어 재판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피고인석에 영수와 준서 그리고 지선이 앉아 있었죠.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판사가 준서에게 증언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준서는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제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결혼식에서 친모를 내세운 것, 일본에서 저를 버린 것까지. 저희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저희는 재산을 차지하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으며 식은땀이 흘렀어요. 판사가 준서에게 물었죠. 피고인은 미자 씨를 20년간 어머니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준서가 한 대답이 전 이 여자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냥 제 진짜 부모님의 계획에 따라 연기했을 뿐이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20년간 한결같이 사랑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말들. 영수도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를 맡기려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제 재산이 목적이 되었다고요. 재판 막바지 판사님이 제게 물었어요. 최종 판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천천히 일어나 준서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미움, 분노, 배신감.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준서야,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난 여전히 너를 20년간 내 아들로 사랑했어.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준서의 얼굴에 순간 동요가 일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판사님, 저는 이들이 처벌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용서하고 싶기도 합니다. 20년의 시간이 그렇게 모두 거짓일 수는 없으니까요. 준서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찰나의 후회가 스쳐 지나갔죠. 근데 재판이 끝나고 텅 빈 집에 혼자 서 있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해방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재판이 끝나고 영수와 준서, 지선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제 재산 중 일부만 되찾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처음엔 무섭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말이야. 내 인생의 절반을 거짓 속에 살았지만
남은 절반은 진실 속에서 살 수 있으니까. 서울 집을 정리하고 고향인 전라도 작은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작은 꽃집을 열었죠. 여러분, 꽃을 가꾸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치유하는지 몰라요. 태준이 가끔 찾아왔어요. 그는 이제 변호사가 되어 바쁜 와중에도 저를 잊지 않았죠.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내 삶을 찾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앞으로의 계획,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배신과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작은 꽃집 주인으로, 때로는 이웃들의 상담자로 새 삶을 살게 됐죠.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네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관계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걸. 여러분, 저 같은 이야기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아무리 깊은 배신과 상처를 겪더라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태준에게 말했어요. 태준아, 내가 그날 지하철에서 너에게 100원을 빌려준 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였던 것 같아.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미자 씨, 우리는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했네요. 그렇게 제 새로운 봄은 계속되었어요. 어젯밤 꿈에서 준서를 만났는데 그가 쪽지에 적어 보냈던 그 마지막 진심이 다시 떠올랐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